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서 철수, 유럽의 올인. 2. 왕세자 방안이 확실시됐습니다. 3. 1. 한국 그냥 안 둬. 일본 대기업 8곳 삼성의 폭탄 선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까지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에 집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삼성과 협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만큼 유럽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삼성과 SK,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할 때 조달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이 발생하면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기밀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FTA를 맺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든의 한국 뒤통수치기를 의식했는지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은 10일 현지 시간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릭 나이케 지멘스 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 FAZ에 16나노 이하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면서 반도체법이 중점을 둘 대상은 확대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 모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도체 지원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삼성전자가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최대 2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마저도 나중에 수익이 나면 미국 정부에 반납하라고 했죠. 유럽연합은 이러한 더러운 조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투자 금액의 무려 4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전 스페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산체스 총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레에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등 스페인 주요 부처 장차관 40여 명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1시간가량 반도체 1라인, P1을 둘러봤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한국 내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 방문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엘 파이스 등 다수의 스페인 언론 매체는 산체스 총리가 한국을 떠난 직후인 18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 유럽을 방문했다며 그 가운데 스페인을 가장 먼저 찾았다 고 보도했습니다. 엘 파이스는 삼성전자가 스페인 공장 건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스페인을 방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간 유럽 지역 직접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입장을 바꾼 것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커진 데다 최근 바이든의 뒤통수에 신물이 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생산 비용도 25%나 더 비싸고 인력 효율성은 50%나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국에 짓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마저도 다시 수익이 나면 토해내고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라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은 지원금 스케일이 다릅니다. 삼성이 만약 유럽에 50조 원을 투자하면 유럽연합은 삼성의 40%인 무려 20조 원을 지원해줍니다.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리고 스페인이 삼성에 이렇게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던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관광업에 크게 의존해오던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장기화로 항공 노선과 여행 수요가 끊기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팬데믹이 전세계 공급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생산 차질이 빈번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까지 커지면서
향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 확보의 EU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고, 스페인도 산업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도 한국의 삼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사상 처음으로 방문했는데요. 한국과 독일 간 긴밀한 반도체 동맹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원수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안겔라 메르켈 전 총리 등이 독일에서 열렸던 정보기술, IT 전시회, 세빗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둘러본 정도였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사업장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찾은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독일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인텔에 9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7조 원의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 공장을 짓는 비용을 애초 170억 유로, 약 23조 6천억 원로 추산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00억 유로, 약 41조 6천억 원가 필요하며, EU 반도체법에 따라 총 건설비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인텔은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와 비교해 발생하는 비용 격차를 해소하고,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 독일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을 한국으로 도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은 70%를 돌파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등 독일 3사뿐 아니라 유럽 자동차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만 쓰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럽의 초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유럽은 사실상 미래 유럽 경제를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기로 한 국가는 일본도 대만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취소하는 순간 최근 폭락하고 있는 바이든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이든은 최근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과 G7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해 관세 인상을 하여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에 지난 사드보복 때처럼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가할 경우 주요 7개국 G7이 함께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는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니케이 221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는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서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의 뜻을 관철하려고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에는 관세 인상 조치에 더해 경제 압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자금이나 금융 지원도 포함됩니다. 중국의 제재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대상국의 관세를 인하해 수입량을 늘릴 수단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무역을 끊어버리면 미국이 대신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은 미국의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마치 지난번 마이크론 제품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연상시키게 하는 강력한 규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이웃나라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전문가를 인용해 3일 보도했습니다. 로얄 상하이의 반도체 연구회사 ICYJ의 왕리프 분석가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미국과 동맹에 의해 포위된 상황에서 개시된 이번 조사는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경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과 함께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고자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사의 일원으로 이들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지난 2월 첫 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왕리프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에 여전히 반도체 제조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심사 이유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에 대해 별다른 반격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자국 기술 산업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왕리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반도체 칩과 과학법, 반도체법에 서명한 이래 마이크론은 다른 몇몇 미국 반도체 회사들과 함께 로비 자금 지출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무산됐던 사우디 왕세자 방안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하반기 최대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계속 한국에 연락을 취해오며 소통의 자리를 타진했고 결국 왕세자 방안이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우디가 71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네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사우디가 관심 있어 하는 건설 분야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우디가 한국의 한 건물에 꽂혀 따로 연락을 줬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꿈꿔온 사우디 왕세자의 비전을 한국이 제시하면서 완전히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우디 측 요청으로 이뤄진 잇따른 협력 SOS로 또 다른 수주 잭팟이 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사우디에서 들려오고 있는 반가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2,800조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17일 방안을 확정하면서 710조 원에 달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덩달아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건설 사업 수주도 호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대전환을 꾀하는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오는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번 방안은 네옴시티 수주기업과 투자처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국엔 이미 사우디에서 온 선발대들이 롯데호텔에 투숙하고 있으며 호텔 객실의 절반가량인 400여 개 객실을 모두 예약하면서 지난달 무산됐던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기념 왕세자 방안이 확실시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때 국내 증시에서는 네옴시티가 관련주로 분류되며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네옴 더라인 위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를 수주한 한미글로벌의 주가가 한 달 새 2배나 뛰었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주가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수혜가 예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710조 원이 투입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로 홍해 인근 사막과 산악지대의 서울의 44배 넓이로 저탄소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옴시티는 물론 교통 관광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묶여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메가 프로젝트 발주를 앞둔 사우디에서 뜨거운 수주 열기를 한껏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얼마 전 사우디 현지에서 사우디 주요 정부 인사와 발주처를 초청해 우리 기업을 알리는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개최해 네옴시티 수주를 위한 사전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22개 사로 구성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제2위 중동붐을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다양한 현장에서 쌓아온 건설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어필하며 건설을 넘어선 패키지를 차별점으로 제시했으며 사우디 정부도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빈 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사막에 짓는 170km 직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보면 한국의 혁신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사우디는 더 라인을 통해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 라인은 인구 9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름 7km 규모의 팔각형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60제곱킬로미터 규모 관광단지 트로제나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곳에는 도시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외에는 도로도 자동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생활시설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고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20분이면 종단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더 라인이 도보 3분 거리인 200m 너비에 양옆으로 롯데타워 높이의 초고층 건물들을 일렬로 세워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라인은 옆으로는 걸어서 3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좁은 쪽에 위로 하늘 높이 솟은 도시인 셈입니다. 여기에 도시의 길이는 170km로 그야말로 사막 위에 좁고 길게 그어진 한 줄기 직선 같은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네옴 프로젝트 관련 수주를 앞으로도 싹쓸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우디 교통 물류를 이끄는 수장이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과 블록체인에 엄청난 관심을 표하며 관련 기업과의 협력 의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사우디 혁신 로드쇼를 마친 뒤 살레 알 자세르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살레 알 자세르 장관은 우리 기업 6곳의 기술 발표 중 2곳만 듣고 자리를 옮겨 우리 국토부와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6개 기업 발표를 모두 들을 정도로 남다른 집중력과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더 사우디가 한국에 꽂힌 건 남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옴시티를 알 과학기술로 가득 찬 도시로 만들어 세계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네이버의 신사옥인 1784에 꽂혀 놀라움과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건립된 1784는 로봇을 비롯해 알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이 접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로부터 미래형 공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 1784 내에는 로봇 80여 대가 자유자재로 운행 중입니다. 특히 이들 기술이 한데 담긴 아크는 네이버가 내년에 상용화를 시도하는 솔루션으로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줄임말로 네이버의 로봇 제어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처럼 로봇 친화형 빌딩 위 핵심 솔루션인 아크를 토대로 네이버는 1784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의 미래형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런 소식을 들은 빈살만 왕세자는 눈이 뒤집혀 네이버를 긴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네옴 프로젝트를 통해 빈살만 왕세자가 꿈꾸는 미래형 공간을 네이버가 완벽히 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네이버가 보유한 첨단 ICT 기술이 제격이라는 판단에서 네이버를 초청했고 이달 초 네이버 실무진은 사우디 현지에서 직접 자사의 앞선 기술을 사우디 정부에 브리핑했습니다. 네이버가 스마트 빌딩 구현을 위한 넘사벽 수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만큼 빈살만 왕세자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우디와는 수소,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우디가 한국의 수소 기술에 매우 관심을 보이면서 사우디 요청으로 면담이 잡힐 정도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성사된 회담에서는 수소 정책과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협력을 통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게다가 원전 분야에서는 빈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우리 정부의 화상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 노골적인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사우디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기대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사우디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만큼 조만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주 소식이 물밀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이를 본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도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이 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 데 700억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리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엔 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ASML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저비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납이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NEC와 히타치 등이 D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D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걸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 JDI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엔 줌 500억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걸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이마바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거점에는 도쿄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 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이 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엔, 첩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데 4,500억엔, 히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 데 3,700억엔을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터부터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걸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엔 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터부터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만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기술 13종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초당 1,000조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승인을 거쳐 2터부터 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6대4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 위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컷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